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 외부자들과 함께할 공채 6기 수습사원, 목소리는 이사급. 특별히 직접 소개 및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기동민입니다. 여기 공채 면접이 엄청 빡세다던데 처음 온 거니까 좀 잘 좀 해주십시오. 초선 같지 않아요? 아니, 일단 초선으로 하고 소개한 것 자체가 자세는 그때인데 자세가 좋아요. 예. 아니 그 아드님을 너무 제 친구들이 좋아해갖고 딸들이 다 이렇게 아니죠. 정말 뭐 맨손 오늘 좀 얘기 좀 잘해갖고 오라고 제 친구들이 그러던데요. 예, 저는 요즘 조금 서글픈 게 네. 기동민이라는 이름으로 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느 순간 대명이 아빠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에 가면 초선이라서 선수에 밀리고 지역에 가면 아들한테 밀려서 제가 발 곳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근데 실물로 뵈니까 그 텔레비전에서 뵐 때보다 훨씬 그 이렇게 키도 좀 있으시고 어휴, 그럼요. 아주 괜찮으시네요. 아, 제가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오늘 기동민 의원 네. 오늘 끝까지 우리 외부자들과 함께하면서 좋은 이야기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치권을 휩쓴 핫 이슈가 하나 있죠. 바로 김기식 금감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입니다. 그런데 전 작가님, 네. 아니 금감원에서 전화를 받으셨다고요? 보이스피싱 아니고? 처음에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요. 금감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데 하면서 네? 아, 왜 그러시냐고 왜 저한테 전화해. 저도 좀 놀래서 그랬더니 사실은 그 여자 인턴이 타고 간 게 비즈니스가 아니고 이코노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 그래요? 그러면 왜 그걸 얘기를 하지 않았냐고 보도자를 안 냈냐고 그랬더니 방금 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엘리트 공무원이 지금 아침부터 저한테 전화를 해갖고 부랴부랴 할 때 얼마나 마음이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얼른 제가 고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으니까 참 이 오묘한 대처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차라리 금융사고 났어요가 나으실 뻔했네요. 그게 낫죠. 차라리 그게 낫죠. 그래도 고쳐주셨네요? 금방 고쳐줬어요. 네. 팩트니까. 아니 팩트고 그래서 금융감독위원장이 어느 정도길래 도대체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금융계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정확한 표현. 무시무시한 권력이네요. 네. 예. 그리고 특히 수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사라는 걸 통해 갖고 그래서 이것이 불법적이면 거기에 대해서 또 징벌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검찰총장보다도 더 센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재벌들이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금감위가 어떤 정책과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가 우리의 삶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예를 들자면은 그동안에 이제 변액연금의 그 문제점 이런 거 같은 것도 금감위에서 다 조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야당에서 그러니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검찰을 고발했죠.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해서 과연 그게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또 청와대에서 또 선관위에 위법한 것을 문제 물을 받지 의뢰를 했는데 어찌됐든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국민들의 관심을 끌 만한 여러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불신이 일단 기본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다음 국회의원들이 세금을 함부로 쓰는가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특혜 거기에 무슨 여성 인턴 문제까지 하다 보니까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또 국민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킬 만한 모든 사안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게 확장이 되고 있는 거죠. 같이 간 비서에다가 여비서라는 여자를 붙였다라는 거 있잖아요. 여성 인턴은 그러면 구급 비서, 비서로 채용 못 된다는 얘기냐. 그다음에 뭐냐면 이 여성에 대한 뭐가 됐냐면은 그 인격 침해가 됐거든요. 어떤 신문에는 아예 사진까지 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사실상 명예훼손이 일어나게 한 부분들, 그다음에 그 자체가 상당히 여성 혐오적인 방식으로 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아니 근데 거기에서 야당에서 근데 야당 뭔가 싶은 생각 없지만은 여성을 부각시킨 건 아니에요. 인턴을 데려간 그 부각시켰는데 이제 언론에서 여성 인턴을 말 꺼내서 이제 확대가 된 거지. 그런데 어찌됐든 인턴을 데려간 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일반 의원들이 인턴 직원을
해외 출장 끌고 가지는 않아요. 어쨌든 문제가 된 3번의 이 출장이 있었는데 3번의 출장을 다 이 여성 인턴하고 간 거예요. 그럼 그 방 안에 보좌관이 있으면 한 번은 남자 인턴하고 가고 한 번은 여성 인턴하고 가고 한 번은 보좌관하고 가고 이렇게 했으면 얘기가 안 돼요. 근데 왜 3번을 출장을 가게 되면 이 출장 전문 인턴이었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일단은 말씀하신 게 잠깐만, 잠깐만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좀 바로 잡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금방 전 작가님께서 3번의 출장을 전부 다 여성 인턴하고 갔다. 이 사실관계는 좀 잘못된 거예요. 2014년에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출장은요. 홍일표 보좌관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2015년 미국 유럽 시찰 때 그 여성 인턴하고 같이 갔고요. 그다음에 2015년 우리은행 중국 충칭 분행 개점 행사 역시 홍일표 보좌관하고 같이 갔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아까 여성 인턴 역시 유럽 출장을 가면서 이코노미석에 탔느냐 비즈니스석에 탔느냐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차이입니다. 이런 몇 가지 차이 나는 부분들이 뭉뚱그려져서 저는 더 의혹들을 증폭시키고 국민 감정을 악화시키는 데 일조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사실관계로 좀 바로 네. 잡아보자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특혜 말씀 주셨어요. 요지는 그런 겁니다. 그 여행을 출장을 같이 갔다가 들어와서 9급으로 승진하고 7급으로 승진했다 이런 거잖아요. 고속 승진이다. 저는 이걸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 의원회관의 특성이 있어요. 그 방의 특성이 있고 사람 인적 구성에 대한 배치의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 그리고 정책적 전문성에서 능력이 있다고 평가되어지면 저는 단기간에도 승진할 수 있는 구조가 국회 구조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승진했기 때문에 고속 승진했기 때문에 특혜다. 이렇게 규정하는 건 저는 좀 잘못된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방에 2년 됐을 때 8급, 6급을 했다. 2년 됐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인턴 같은 경우는 6개월인가요? 뭐 한 8개월 만에 2단계를 건너뛴 것이죠.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우리가 이제 상식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현재 국회에 관례가 있는 거고 관례에서 볼 때 많은 의원실에서 해왔던 관례들 본 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만 틀림없어요. 네, 금강 원장의 해명에 따르면 그 방은 뭐 이렇게 4급 보좌관의 업무 영역과 5급 보좌관의 업무 영역, 그다음에 6급 비서, 7급 비서, 9급 비서, 정책 비서의 업무 영역들을 다 나눠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그 인턴 비서 같은 경우, 인턴 정책 비서 같은 경우에는 산하기관의 연구소를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 연구소 관련된 행사라든지 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동을 한 것이죠. 피감기관과 함께 출장을 가는 횟수가 3번이고 나중에 정치자금으로 한 번을 갖고 나머지 공식적인 출장들도 꽤 많이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차원에서 보좌관을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있었다면 그때는 그 해당 기관에 맞는 보좌관을 데리고 갔겠죠. 자, 청와대는 선관위의 판단을, 야당은 검찰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기동민 의원님, 네. 야당의 검찰 고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치적인 공격이라고 보죠.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정치적인 공격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검찰과 이 선관위에게 어떤 이 법적인 판단 그런 부분들을 맡겨놓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건 뭐 김기식 원장이 감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과연 김기식 원장은 왜 국민들 앞에서 이것을 설명하지 않는지 저는 그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김어준 씨 라디오에서 뭐 어느 정도는 거기서 얘기한 의견이 거는 있다고 다 그러더라고요. 관행이었다. 그다음에 특혜는 없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관행인지 그리고 지금 정세균 의장도 뭐라고 했냐면 자기도 20몇 년을 국회의원을 했지만 이런 일은 없었다고 한 거예요. 더구나 저는 뭐 여성 인턴과 관광 코스로만은 쫙 돌아가지고 딱 한 가지의 일만 가지고 로마를 들렸다는 거 이것도 저 보통 보면 이거 다 걸릴 일이에요. 감사해서. 이런 길을 왜 만들어서 이런 루트로 왜 여행을 가냐고요. 지금 여러분들 계속 추측만 하고 그다음에 계속 이상한 아니요, 상상을 그렇지 갖다가 않죠. 부추기잖아요. 근데 아니,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보고 저는 왜냐하면은 절대로 남자 그쪽에서 부자가 남자 인턴하고 안 갈 거예요. 저 같으면. 아니 그런데 그건 펜스 룰이죠. 그거 이상하다. 아니 아니죠. 그것도 차별이죠. 단 둘이서 그리고 어떻게 가요? 이완영 의원도 저기 아니 여자 문제, 뭐 어. 여성 남성 문제가 아니라 어찌됐든 검찰 네. 고발은 뭐 야당이니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91년도에 국회 상공위원들이 비슷한 사례를 해가지고 그 처벌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럼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이른바 선조협회로부터 박상은 의원. 박상은 의원 등이 갔었는데 그때는 이제
국회의원들의 뭐 적당한 뭐 위협하지 않은 활동이다 해가지고 그 부분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어찌됐든 국민들이 문제 있다고 느끼고 야당에서 고발했으면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사법당국에서 처리를 하면 그건 뭐 따라야겠죠. 있을 수 있는 예. 말이다. 저는 이건 물론 이제 고발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이거 정치적 공격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사법적인 처리를 위해서 고발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가능성을 보고 고발한 것 같지는 않고 이거 해가지고 기소 안 되거든요. 기소 안 되는 건데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윤리적으로 문제가 돼 있는 부분인데 그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야당 입장에서 문제 제기가 좀 삐끗하게 나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사한 사례에 있어서 이 경우에는 사실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것이 검찰이 지금 기소거리가 아니다라고 할 경우엔 오히려 이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야당에서는 좋은 전략이 아니었다고 봐요.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거다. 그렇지 않죠. 검찰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볼 때 모든 문제를 그냥 쫙 늘어놓고 파헤치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줄줄이 그냥 무슨 호박 넝쿨처럼 엮여서 나오는 것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건이 터지는 게 검찰의 수사예요.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홍익표 간사가 지금 전 상임위에 걸쳐서 한번 수합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과연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19대에 이어서 20대도 피감기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해외 출장을 간 사례가 여야 공이 수십 차례가 넘습니다. 16개 기관만 상대로 했을 때. 네. 그럼 대단히 이 이례적인 일들 김기식 의원 혼자만 그렇게 다 한 것이다. 전 과도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까지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고자원을 대동하고 피감기관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공문까지 보내가지고 해외 출장 간 사례들이 꽤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인될 것입니다. 일단 현재 이런 잘못된 관도 고쳐야 되는 거고 뭐 이제 그 고치는 과정 금강 원장이 좀 기폭제 됐으면 뭐 바람직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김 원장이 면피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꾸 이제 이러다 보니까 물타기라는 오해를 받는데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의원 혼자 단독으로 갔다 온 경우는 뭐 6건인가 8건밖에 안 돼요. 전체 대부분 단체로 가죠. 최소한 2명이라도. 현재 김 원장 건은 혼자 간 게 벌써 3건, 4건이에요 지금. 혼자 가는 게. 그리고 나머지도 아마 그것도 확인 좀 해봐야 될 거예요. 자. 아니 보좌관까지 돈을 받아서 간다? 저는 사실 나 국회의원 생활을 지금 난 상상을 못해요. 내가 상상 가는데 못해요. 내 보좌관까지 야 돈 대라? 국민 책임인데. 그러니까 상상을 못할 일이. 상상을 못하냐? 상상 어떻게 내 못할 보좌관을 거기 돈 받고 같이 가냐고. 아니 그러니까 정세균 그러니까요. 정세균 의장이 그랬잖아요. 예, 예. 20 몇 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신 교수님. 김기식 씨가 잘했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쟁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금융감독을 담당한 사람의 직위를 맡지 못할 정도의 오류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 정의당 내에서도 엄청나게 싸웠던 거 아닙니까? 저기에 대한 그 판단이 좀 다른 건데 왜 그러냐면은 이분만이 아니라 다른 게 다 그랬다라고 한다면 요번에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의당에서 왜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다른 야 3당하고 같이 보조를 맞췄겠는가. 그것은 국회에서 이런 일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걸 정의당에서는 알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 사회의 상식이고 이게 국회에서의 관행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대하는 태도인 거예요. 정의당의 입장을 조금 의원들 왜곡을 이야기하고 하셨는데 있는데. 아니 가만 잠깐만요. 정의당 입장 좀 정의당의 입장은 말이죠. 이런 일이 없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걸렸는데 금융감독원장은 도덕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그 데스노트를 날린 거지. 지금 이런 일이 없어 이 사람만 그랬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 사람만? 왜 김기식만? 이 질문은 답은 간단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금융계의 검찰총장인 금감원장으로서 임명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김기식 원장이 인류학과를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금융계에서 이제까지 금감위원장은 다 뭐라고 할까 금융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김기식이라는 분을 임명한 건 뭐냐? 전문성이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도덕성을 가지고서 한번 우리 금융계를 개혁해보자. 이런 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었을 겁니다. 역설적으로 전효옥 작가님께서 말씀 주신 그 말씀 속에 또 왜 이렇게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반대와 비토가 심한가 이런 부분들이 역설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금융감독원장은 성인 분자를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신부님을 갖다 앉혀놓은 자리가 아니에요. 금융개혁과 재벌개혁이 시대적 화두인데 이 양대 과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는 외부자가 누구냐? 지금까지 내부자들을 시켜봤더니 내부의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부분들도 많고
그리고 또 전문성이란 미명하에 너무 미시적인 접근들이 있고 과감한 개혁 작업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김기식이라는 카드를 통해서 정말 잘못 가고 있는 재벌의 흐름과 방향, 금융권의 흐름과 방향 이런 부분을 한번 바로 잡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모든 것이 다 그렇다라고 단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과정에 꽃도 피워보기 전에 임명되자마자 마치 준비되었던 것처럼 수많은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직을 해제해버릴 정도로 그렇게 상식 이하, 평균 이하의 행동을 김기식 원장이 한 것이냐. 금감원장이 무슨 도덕성 뭐 하느냐. 그럼 뭐하러 인사청문회, 장관 인사청문회. 기본적으로 공직자에 필요한 도덕성을 우리가 따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도덕성이라는 걸 유일한 그다음에 지금- 잣대로 놓고 말씀을 아니 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개혁이라는 게 지금 기본적으로 전제를 도덕적인 사람이 잘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을 하는 거 검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 스스로 도덕을 너무나 많이 강조했던 사람이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이중성이 또 다른 데서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리를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과거 역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볼 때 국민의 눈높이의 도덕성은 기본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개혁이 안 되니까 외부자들을 한번 모셔가지고 하려고 했다. 저도 그런 거라면 찬성하겠습니다. 저 이분이 외부자들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엄청난 내부자예요. 재벌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고 하면서 500만 원 후원금 받아서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유리한 말을 해주고 뭐 펜텍이라든가 그런 또 이 기업하고의 그런 유착에 관련 발언을 하고 실패한 로비가 아니라 아주 확실하게 반응한 로비의 성공 사례를 본인이 보여준 내부자였던 거예요. 거기다가 두 번째 전임 원장은요 자기 친구 아들 청탁 한번 해가지고 물러났어요. 깨끗이. 그분은 김기식 원장에 비하면 청정구역이에요. 그 하나 해가지고 물러났다고요. 제가 성공한 로비라고 단정 주셨고 펜텍 말씀을 주셨고 또 효성 말씀을 또 주시고 또 삼성 KPMG 뭐 이런 쪽도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역시 기사입니다. 문맥이 있는 문제이고요. 과연 로비를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도 그런 로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흔적을 남기면서 공식적인 통장에 집어넣습니까? 단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업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기업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어느 한편에 대한 정책적 판단들이 있어요. 그 정책적 판단들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무조건 거기에 로비를 받아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추측하는 거잖아요. 추론하는 것이고. 이렇게 확인되지 않고 사실처럼 확정되어지면서 이 사태의 본질들이 좀 많이 가려지는 측면들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금감원장이 지금 인사청문회를 요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잠시 임명하면 그만인 그럼 거잖아요. 앞으로 필요할 겁니다. 근데 지금 그게 된 거예요. 예. 왜 그랬는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놀랬던 게 뭐냐면 아니 여태까지 금감원장 이거 가지고 이렇게 뭐 인사청문회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언론이 다 덤벼들고 모든 여야 뭐 이렇게 한 적이 없었단 말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를 생각했는데 일단은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금감원장이 사실상 그 경제계 검찰총장이다. 이제까지 검찰총장 아니었거든요. 네. 요번에 처음으로 검찰총장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응이 굉장히 많은 거 정치권에서 뭘 공격하는 거냐 일단 김기식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김기식을 공격하면서 그걸 갖다 검증을 맡았던 조국을 공격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게 보면 언론에서 막 오잖아요. 언론이고 이 뒤에는 당연히 이제 그 재벌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초선 의원이지만 4년 동안 엄청나게 활약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친재벌 입법들 좌절시킨 것도 많고 재벌의 저승사자란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엄청난 반발들이 있다라는 것까지도 감안하고 이 사태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진 그런 교수님. 음모론으로. 아니, 진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역대 금감 원장들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동안에 진보 정권이었을 때 보수 정권이었을 때 상당히 열심히 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진보 정권이었을 때 금감 원장 했던 사람들조차도 다 그러면 재벌에 대해서 저승사자 역할을 못했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잘 못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참여정부 때 사실상 삼성정부 아니었냐라는 비난까지도 우리는 했었거든요. 그때는. 예. 재벌이나 금융권에게 아픈 존재인 건 사실인 거잖아요. 여러 사람들과 여러 세력들을 불편하고 귀찮게 만드는 건 사실인 거죠. 그런 부분들이 덧대져서 이 파문이 확산되는 것까지 음모다라고 말씀 주시는 건 그런데 그건 이제 객관적 자꾸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100배 양보해서 그런 음모를 있다 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김기식 씨의 현재까지 잘못했던 이것을 덮을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더 좋은 미래연구소 그게 이제 김기식 의원이 현역 의원이면서 그 연구소의 강좌를 주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이제 증언들에 따르면은 김기식 의원실의 보좌관이 국회 대관 업무를 하는 금융계 인사들 전화를 걸어서 우리 의원님이 관련된 연구소에서 이런 강의를 하니까 와서 들으라.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300에서 50만 원 했고 이 연구소를 그대로 유지를 해가지고 본인이 나와서 연구소장을 이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자 김기식과 이 연구소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청와대를 시작으로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까지 서면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기동민 의원님,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씀은 뭐였을까요? 마지막에 저는 그 이제 키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회 인사 때마다 하게 되는 고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습니다. 늘 고민입니다. 저도 이 내용 전문을 놓고 대통령이 강한 지키겠다는 의지다. 아니다. 대통령이 지금 출구를 찾고 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통령께서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옹호하는 정보에 둘러싸이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 들어요. 특히 이제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굉장히 우리가 방금 토론했던 음모론을 굉장히 의식한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 민심이라는 건 뒤집어질지 몰라요. 그러면 과연 지방선거에서 동력을 얻어야 될 대통령이 김기식 원장 때문에 동력을 못 얻고 저는 이게 뭐 여야를 떠나서 우리나라에 안 좋다고 봐요. 그리고 김기식 말고 이 일을 할 사람이 이 대한민국에 없는가. 그거는 정말 김기식 스스로도 오만이고 이 정부의 오만입니다. 얼마든지 진보 좌파 진영에서 김기식 못지않은 능력과 소신을 가진 사람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가 또다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각종 의혹과 논란 속에 김기식 금감위원장이 자리에서 내려왔죠. 결국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가 또다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각종 의혹과 논란 속에 김기식 금감위원장이 자리에서 내려왔죠. 이게 뭐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에 박근혜 정부에도 있었고 이명박 정부에도 있었고 노무현 정부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네. 참사를 딛고서 우리가 더 나은 단계로 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의 기준이 마련됐으면 이것은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놓고서 다음에 또 딴소리 하기 없기. 이번에 이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걸렸던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이제 공직에 나오면 안 될 것 같고요. 적폐를 청산하는 게 이 정부의 과제라고 한다면은 뭐 하나의 또 업적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미래를 향해서는. 네, 뭐 늦었지만 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일이 탁 칠 때마다 내로남불. 내가 항상 올 수는 없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올 수는 없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도 인사 검증 시스템이 좀 문제 있는 것이 아닌지 이번에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고요. 김기식 본인 처음부터 그만두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정인 참여연대에서조차 그런 반응들이 나왔을 때는 자기 삶이 부정당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다운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국회도 이제 뭔가 제도적 정비를 이루어야 될 거고요. 성실하게 국민들한테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아픈 기억으로서 잘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융권 수장이 코너에 몰린 가운데 금융권에서 희대의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사건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안 원장님,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도 이번에 정말 믿길 수 없는 이야기, 공매도란 이야기를 말만 많이 들어봤는데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5일이었죠. 삼성증권에 이제 배당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이익이 있으면 돈을 배당 이제 주주총회 앞두고 배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내 주식을 보유한 직원들한테 28억 1천만 원을 입력을 이제 해서 배당을 시키는 거예요. 돈을 28억 1천만 원을 줘야 되는데 세상에 28억 1천만 주식을 그런데 한 주당 4만 원짜리를 그냥 분배를 한 겁니다. 이제 정확히 6일 날이었죠. 6일 날 9시 30분에 28억 1천만 주를 날려보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자 자기 직원들 계좌에 28억 1천만 원 들어왔으면 이대로 놔뒀으면 아무 문제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직원들 가운데서
이게 들어온 지 30분도 안 돼가지고 16명이 501만 주를 팔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솔직히 전문가들이 나을 거 아닙니까? 나한테 10,000원이 들어와야 될 것이 4억 원어치의 주식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변명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그냥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했다는 등, 어떤 분들은 뭐 내가 순간 이렇게 됐다는 등, 뭐 이런 분들 계십니다만은 어찌됐든 112조 원치가 동시에 날아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으로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가? 천하의 삼성에서 삼성증권에서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증권 시스템의 문제까지 우리가 대두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이번에는 말이죠. 갑자기 그냥 몇백만 주가 그냥 나와가지고 그 주식값이 뚝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의심이 드냐면 이거 뭐 없는 주식을 파네? 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약간의 유령 주식 같은 거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게 혹시 팔아먹은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좀 들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그냥 허위 유령 주식인 거고요. 그러니까 아예 상상할 수도 없는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그냥 직원들에게 배당해서 엄청난 그 이 전대미문의 사건을 희대 사기극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제 이 삼성증권의 주식이 발행 주식이 8,930만 주랍니다. 그러니까 8,930만 주보다 31배가 많은.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28억 발행 주식 8,900만 주보다 31배가 많은 주식을 날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진 교수 말한 것처럼 나도 모르게 이 주식이 10개밖에 없는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를 가지고 어느 증권사 직원들이 100개도 팔아먹을 수 있네?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공매도라는 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뭐냐면은 개인은 공매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 가지고 속된 말로 장난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은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기이한 양상이 그동안 이 비슷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금융당국이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공매도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네. 공매도가 보통 보면 이제 하락 장세에 많이 쓰는 그렇죠. 방법들이잖아요. 해외 투자가 혹은 기관 투자가 50억 이상의 투자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라고. 개미 투자자한테 해당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5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떨어질 것 같아. 이걸 이제 5만 원에 일단 빌려 놓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습니까? 한 4만 원으로 떨어져. 그때 파는 거죠. 그럼 10,000원의 차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식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이 사람은 10,000원을 버는 거지. 오히려 버는 거죠. 다른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측면은 뭐 유동성을 풍부하게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을 있죠. 거고 네. 하락 장세에 대비하는 측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대다수의 것들이 결국은 기관 투자자들이나 50억 이상의 사람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손해를 보는 건 거의 다 그럼요. 개미 투자자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진짜 네. 아까 말씀대로 주식이 쫙 빠져요. 그럼 그게 무슨 사인이겠어요? 실제 그렇게 활용된 주가 조작이 활용된 경우도 대단히 많았고 이번 과정에서도 또 삼성증권에 대한 공모대로 친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감정은 청와대 청원으로 나타날 만큼 여기를 강력하게 근절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외국 자본들 다 빠져나가고 글로벌 스탠다드는 못 지키기 때문에 우리 금융시장의 폐쇄성들이 강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반론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에 그런 청원들도 오고 법안들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차제에 저는 그런 개미 투자자들의 어떤 생각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좀 부작용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삼성증권 직원들의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 그다음에 이제 삼성증권 이제 시스템이 2007년도에 만든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었을 때 간단히 입력에 확인하는 것 이것만 있더라도 사람들이 다시 한번 본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없었다는 것. 이제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리 사주 조합원들한테 배당이 된 겁니다. 근데 일반 주주들한테 배당할 때는 예탁원 있어요. 예탁 결제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탁 결제원에서 이제 그걸 체크를 합니다. 근데 우리 사주 같은 경우에는 발행 회사에서 그냥 알아서 하는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이게 현재 이제 분석입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기본적으로 삼성증권에서는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경제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신을 주는 사건이에요, 이 부분은. 그래서 단순히 한 작은 문제가 아니다.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그리고 뭐 16명 플러스 또 6명까지 뭐 이게 얘기가 되던데 저는
과연 이 사람들이 정말 선의로 순수한 마음으로 시도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흑막이 있는 것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가질 수 있는 파장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그날 주식의 장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삼성증권 자체가 영업정지를 넘어서 국민들의 불신 속에 폐쇄될 수도 있는 그런 도덕성과 신뢰에 엄청난 이 충격을 주는 사건이거든요. 이거는 정말 이 16명 가운데서 애널리스트도 있었던 거예요. 네. 애널리스트라는 사람은 주식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뭘 얘기를 자기의 그 직업 윤리에 아주 기초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완벽한 범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왜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부르느냐. 이거는 그 회사에 대해서 매우 노력을 하고 그 회사를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키우는 것은 새싹에서 나무를 심는 것과 똑같다. 그리고 우리가 주식을 서양에서는 그렇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만약에 이제 좋은 성과가 나왔을 때 뭐 샴페인을 터뜨리게 해요. 근데 이건 뭐냐? 샴페인을 마시면은 마시는 사람의 가슴에 꽃이 핀다는 그런 은유로 해요.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꽃을 피워야 되는, 특히 시장에서의 꽃을 피워야 될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진짜 화전처럼 거기다 불을 질러버리고 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너무 윤리의식과 직업의식이 없고 삼성증권의 어떤 시스템, 기본적으로 이제 트레이딩하는 시스템이 10년도 더 됐다는 거 아니에요. 2007년도에 이거는 마련됐다고 정말 큰 문제죠. 이번 사고의 진정한 피해자는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피해자 구제가 얼마나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사건이 발생한 6일 오전 9시 35분 그 전에 보유했다가 그날 마감 전까지 매도한 개인 투자자들에 한해서 보상하겠다. 일단 대상을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보상 금액은 당일 최고가가 39,800원이었습니다. 이것과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팔 때 판 가격, 그 차이 앤드 매매 수수료 세금 여기까지 추가 비용을 보상하겠다. 이게 이제 삼성증권에서 내놓은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6일 이후에 매도한 투자자는 보상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막 주식이 떨어지니까는 야, 앞으로 삼성증권 가지고 있으면 나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내놓은 이 사람도 손해 피해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피해 보상 안 해주겠다. 근데 저는 삼성증권에서 나름대로 과감한 처방들을 내놨다. 무슨 제도적 보완책 이전에 피해자들 중심으로 사고해라. 뭐 이런 금융감독위원장의 얘기들도 있었고 삼성도 계속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주 제한적인 차원이거든요. 삼성증권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많은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이 삼성증권의 신뢰가 바닥을 치면서 뭔가 법적인 조치가 있을 텐데 기관 주의, 기관 경고, 영업 정지, 취소 이런 게 단계적으로 옮겨갈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었을 때 입을 수 있는 기관 투자자들과 이런 소비자들의 이 주식 투자자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을 할까요? 그 주식도 값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계속 그러면. 엄청나게 떨어질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또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해서 그거를 배상을 할 건가? 이것도 큰 이게 문제인 딜레마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액 주주들이 이제 단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뭘 입증해야 되냐면 맞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난 안 팔았을 네, 거를 입증하는 건데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입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당장 이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우리들은 내가 들어간 기금이 손해를 봤으면 결국 내가 손해 본 거나 그럼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럼요. 여기 삼성증권을 주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 3대 연금이 있어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이 이제 3대 연기금이 삼성증권 거래를 일단 중단하기로 했어요.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 삼성증권 주가 하락으로 350억 정도의 손실을 봤습니다. 어찌됐든 국민들이 손해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낸 돈이 손해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진 교수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350원 국민연금대 손해 봤다. 돌려다오. 이 계산이 어려운 거예요. 응? 자, 과연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은 그럼 국민연금 손해를 안 봤을 것인가? 이런 일이 있었더라면 국민연금 뭐 그게 주가를 유지했을 것인가? 이게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증명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 연기금도 손해봤지, 개인도 손해봤지, 우리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하락했지.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죠 지금. 그리고 아마 이제 이 삼성이니까 아주 굉장히 그야말로 그냥 빵빵한 변호사들로 딱 진용을 꾸리게 되면 또 이제 이 3대 기금에서 변호사 이제 그 앞세워 가지고 이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세월아 내월아예요. 세계 초일류 기업을 자랑한다고 하는 선진 시스템을 구축한 삼성증권의 수준이 이 정도예요. 그러면 다른 데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았다는 그런 그 뭐 확증은 없죠. 얼마든지 저는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판단해 보면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근본적인 전환과 개혁들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일들이 터질 때마다 꼭 한번 냄비처럼 끓고 넘어가던데 근데 정말 대대적인 좀 개혁과 수술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청와대와 정부 인사들을 향한 외부자들의 애정이 통했나 봅니다. 집권 2년 차 문재인 정부의 핵심 내부자가 스튜디오를 찾아주셨습니다. 어떤 분인지 기대가 되시죠?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입니다. 사고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정부, 국민 모두 다 함께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이 김부겸 장관님 이렇게 출연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의외로 전혁 작가님께서 그렇게 반가워하셨습니다. 아니, 또 그걸 얘기하면 예, 어떡해요? 아니, 그래서 사전 인터뷰 때 이렇게 저희가 누구 나오신다, 뭐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이런 이 인터뷰를 작가님들하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제가 한나라당에 들어갔을 때 이제 이 민주당으로 그때는 이제 열린우리당으로 이제 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이렇게 좋은 정치인 그다음에 당내에서 이렇게 할 말을 하고 굉장히 우리 당에서 자산이 될 수 있는 분인데 왜 갔을까?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당직자들이 참 아깝고 아쉬워하더라고요. 김부겸 의원님 참 좋은 분이었는데 그때 내가 저녁 한번 안 사드렸던가요? 아니요. 그냥 좀 밥 잘 사주는 오빠 좀 돼봐요. 남자 요거 삭제 안 되는 거죠? 조금 더 첨언해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소주 한 잔 청하고 싶은 형. 너무 안 해주셔도 우리 남사님하고 저 출연자분들 제가 저녁을 한번 모실 테니까 감사합니다. 너무 띄우지 마십시오. 예. 괜찮아요. 자, 그러면 좀 약간 편안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하기. 혹시 청와대 들어가기 싫으실 때도 있다? Yes or no? 당연히 당연히 있죠. 그러시구나. 예. 이제 예를 들면 국무회의 같이 반드시 가야 될 일 외에 만약에 그 무슨 대통령이 호출하면 뭘 잘못했으니까 호출할 거 아니에요. 항상 무슨 이제 과제가 주어진 거고 또 어떤 이제 소위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명확하게 정리는 안 한 채로 가면 늘 아유 좀 오늘 무슨 회의 연기 안 되나 이런 걱정 이런 기대도 하고 가고 그러죠. 예. 그 이낙연 총리가 예. 엄청 군기반장이라고 그래서 맨날 장관들 깬다 예. 이러는데 예. 김부겸 장관은 굉장히 편애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소문이 있던데. 아니 그건 아니고 제가 그분이 얼마나 정확하고 날카로운 거 아니까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준비를 해가서 그런 거죠. 다른 장관들은 아직 그걸 잘 몰라서. 그래서 그렇게 아주 무참하게 깬다는데 뭐 문재인 대통령은 안 그러세요? 잘못하면 막 그렇게 이낙연 총리처럼 마구 깨지 않아요? 아, 이제 그분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그래 안 하시고요. 총리께서 그렇게 하니까 깨진 않는데 우리 총리께는 딱 그분이 문제를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게 기자의 관점에서 질문을 딱딱 계속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지간한 장관들도 다 그거 하죠. 절대 저는 그 이낙연 총리께서 김부겸 장관을 깨지 못할 거라는데 한 표 딱 겁니다. 왜요? 어째서? 이분이 이제 좀 있으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당으로 돌아오시거든요. 아마 이낙연 총리께서는 그때도 여전히 대정부진의 발언 때 쓰셔야 될 거고 당정협의를 하셔야 될 거고 아니 지금 저 모처럼 지금 총리께 지금 잘 보이고 있는데 그걸 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관님 안 어울립니다. 아니 왜 이러세요 오늘 감사님 여기까지 넘어가시죠. 네, 여기까지가 좋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지금 의원직하고 장관직 같이 수행하시잖아요. 네. 왜 봉급은 양쪽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진선님이 지금 이런 질문을 하시니까 내가 참 하는데 딱 제가 6월 15일 날 취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6월 14일까지는 국회에서 그거가 나오고 6월 15일부터 6월 말까지는 이쪽에 정부에서 봉급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제까지 민생으로서의 장관직. 사실 뭐 매번 이렇게
재난 현장마다 출동을 하실 때 이제 그 노란 점퍼를 입고 가시잖아요. 예. 굉장히 좀 고충도 있으실 것 같고 매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보통 이제 한 4시 반에서 5시 사이에 이제 일어나는데요. 원래는 좀 그때 일어나서 뭐 운동도 좀 하고 이러려고 했는데 뭐 이제 그동안 밤새 들어온 거 뭐 혹시 무슨 보고사항 없는가 이거 체크하고 또 뭐 아침에 또 혹시 또 다른 게 없는가 해서 또 텔레비 뉴스 보고 이러다 보면 뭐 금방 지나가니까요. 예. 예. 그 이렇게 왜 전철이나 이런 데서 한번 재난 문자 한번 예. 겪어보시면 굉장히 놀라잖아요. 놀라죠. 예. 깜짝 놀라시겠어요. 재난 문자뿐 아니라 가끔씩 이제 그 저희들 이제 보고하는 경찰, 소방, 뭐 해경 이런 데서 이제 보고하는 게 쫙 들어오면 그냥 바짝 긴장하죠.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직함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이제 4월은 그 의미가 남다르실 겁니다. 어느덧 세월호가 4주기를 맞이했어요. 4월이라는 게 늘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형태로든지 막 희망을 갖게 하고 투지를 갖게 하는 이제 그런 거였다면 민주화 세대들한테 4월은 4.19로 이제 기억이 되고 세월호 이후에는 사람들이 늘 이 4월을 하면 그 마음 한켠에 그 상처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요. 세월호로 기록되는 4월 또 4.19 혁명으로 기록되는 4월 그러면서도 결국은 이제 봄이라는 또 자연의 섭리가 있으니까 특히 이제 남북 정상회담 하고 나면 또 혹시 이게 민족사에 큰 또 어떤 전기가 될 수도 있는 또 4월이 될 수 있을 거고 뭐 그런 어떤 게 다 여러 가지 이제 중첩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세월호 사건은 참 나라에서 일어난 큰 사건이기도 했지만 개인적인 경험, 그날 내가 어떻게 했으며 이 세월호를 쭉 어떻게 보았고 내 자신이 어떻게 변화했나 이런 경험을 우리 국민들이 다 갖고 계실 거예요. 네네, 그걸 온 국민들이 텔레비에서 다 봤잖아요. 그렇죠. 그 장면은. 장관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닌 인간 김부겸에게 세월호는 어떤 것이었나요? 좀 부끄럽습니다만 이제 그날 선거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4년 전에. 하고 있는데 이렇게 텔레비에 처음 자막은 한두 사람 희생이고 나머지는 뭐 전원 구출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못 모르고 그냥 아직 전체가 다 나오기 전에 그걸 했더니 딱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 와중에도 선거운동에 이 미친놈아 막 바로 그냥 예? 하고 딱 보니까 다른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뭐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제 자신이 뭐 때문에 정치를 하느냐 하는 의문도 때문에 하고 그래서 그게 지금 방금 지적하신 대로 늘 그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죠. 네. 하나 덧붙이면 얼마 전에 국회에서 사회적 참사법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하고 세월호 진상규명 문제 특조위 2기를 가동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계획들이 잡히고 진상조사 활동 등 여러 가지 미진했던 부분들을 파헤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물론 야당에서 협조해 주셔서 저는 그 사회적 참사법이 통과되고 특조위가 구성되었지만 지금 논란도 좀 있습니다. 일기에 참석하셨다가 유족들로부터 격한 반발을 불러왔던 분도 그대로 계시고 또 알아보니까 첫 출근도 안 하시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야가 좀 협력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이후의 대책들을 내놨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희망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황전원 의원 같은 경우 일기 때 사실 조사를 방해했던 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분을 재추천할 때는 뭔가 명분이나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 문제가 됐던 분을 왜 재추천을 하는지 그 이해가 안 되는데 황 의원님은 사실은 일기 특조위 설립단을 해체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행적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특조위가 결정을 하니까 사퇴하겠다면서 이렇게 문을 박차고 나가시는 분이에요. 세월호 진상조사 특위가 허송세월만 했다. 유족들한테 휘둘려서 이런 말씀 주신 분이어서 유족들한테 사실 검찰에 고발되어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 분을 이렇게 특조위원으로 추천을 하니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자유한국당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어서 그거는 이제 안타깝습니다. 오만한 거죠. 제가 사실 정치를 완전히 접겠다고 생각한 거는 세월호였어요. 그 세상을 뭐 좋은 세상을 애들한테 물려주겠다고 했는데 그렇게는커녕 애들 목숨 하나 지키지 못하는 이 무능한 보수로서 이거는 더 할 그게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이 참 오만하지 않는가. 네네. 오만해서다. 저는 이렇게 봐요. 최근에 새 정부 들어와서 제2의 세월호 사건 없다라면서 이제 안전 문제, 뭐 대통령 이하 전 정부가 나서고 있지요. 그렇지만 이제 어찌 됐든 밀양 참사라든지 제천 참사라든지 영도 낚시배 사건
자연재해 어쩔 수는 없지만 뭐 경주, 포항 지진, 각종 풍수해가 많았었는데 뭐 현 정부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하겠지만은 국민들은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라는 게 과반 이상 여기서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렇습니다. 우선은 뭐 현장에 가보고 해서 별 뾰족한 뭐 획기적인 대책이 있거나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가보면 그동안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고 했는가는 좀 이제 어렴풋이 느끼겠어요. 그중에 하나가 저는 안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너무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당하면 사고를 당한 사람만 참 운이 나빴다거나 이렇게 지나간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다중이용업소 같은데 거기 조금이라도 안전한 장치를 몇 개만 해도 그렇게 대형 참사가 나지 않거든요. 그렇게 귀한 생명을 한둘이라도 잃었을 때 그것이 갖는 우리 사회가 치러야 될 이제 상처랄까 이런 걸 생각하면 사실은 이제는 반드시 요구를 해야 합니다. 안전에 대한 투자라고 봐야 되지 그걸 비용이다. 비용을 절감하는 게 좋다 이런 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시스템도 재난이 나면 1차 대응은 그 지방 해당 지자체가 책임을 집니다. 그보다 좀 더 중대 재난이거나 혹은 다른 관계기관끼리 협력이 필요한 거는 이제 행정안전부가 맡고요. 최종적으로 예를 들면 이게 뭐 전국적 확산될 거다. 그러면 결국은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계인데 우선 제도 개혁은 제도 개혁대로 하고 또 현장 대응은 그렇다고 뭐 사고가 기다려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건 뭐 자꾸 뛰어가면서 조금씩 고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우 조금 나아진 게 쓸데없이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시간을 가능한 줄이려고 합니다. 대응할 때. 수습을 할 때. 매뉴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번에 그 국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그 매뉴얼 만드셨잖아요. 네네.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하도 지진이 많아서 그런지 그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안전 뭐 타면은 이렇게 몸에 딱 배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뭐 연습하자 그러면 에이 뭐 이러는데 그 부분 갖고 나오셨네요. 이 책을 제가 이제 갖고 나왔는데 선생님 말씀. 요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실패한 재난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뭐 지진, 화재, 감염병 뭐 다 해놨는데 이게 보니까 어릴 때 학교 교육에서 몸에 익는 것이 가장 이 재난에 대한 국민적인 그걸 제일 하더라고요. 각 학교에 다 이제 저희들이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간행물센터에 가면 10,000원에 사실 수 있고요. 홈쇼핑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요거 선생님들은 굳이 책을 사시지 말고요. 여기 보면 저희들이 QR코드를 해놨습니다. 요거 가지고 다운받으셔가지고 아이들 그 교육 재료로 쓰시면 됩니다. 귀하신 김에 죄송합니다만 이게 요즘은 이게 젊은 친구들이 많이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드시고 이런 거 한번. 예. 그래야 이게. 자, 재난 씨, 우리 헤어집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준비하고 우리 스스로 훈련하면 재난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 재난 걸어! 매뉴얼은 좋은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은 민방위 훈련 또 이 재난 훈련을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하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학교에서도 지금 합니다. 하는데도 제가 듣기로는 학교에서 아직도 형식에 지나친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전국 단위 훈련을 그동안 2차례 하던 걸 4차례로 늘렸습니다. 그중에서 화재, 뭐 지진. 그리고 왜냐하면 화재하고 지진은 바깥에 나와야 되는 거라면 또 예를 들면 가상의 어떤 적으로부터 뭐 공습이나 이럴 때 이런 걸 좀 나눠서 국민들께서 좀 체험이 되도록 하려고 하고요. 또 재난방송인 KBS를 통해 가지고 또 이것도 우리가 요청도 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씩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공감하는 것 같아요. 재난을 대처하는 네. 이 국민들의 자세, 준비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요. 네. 저는 각도를 조금만 바꿔서 조금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재난은 현대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이죠. 없으면 참 좋은데 최소화시켜야 될 문제이고. 근데 그것을 대하는 공직자들의 자세와 태도의 문제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포항 지진이 났을 때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약간 감동과 비슷한 걸 좀 받았는데요. 귀국하자마자 수석보좌관 회의하시고 장관하고 통화하시고 장관 뭐 헬기 타고 바로 포항으로 이동하셨지요. 그리고 거기서 현장 점검하시고 바로 대통령 보고 드리고 이제 수능을 연기하게 되었었는데 수능이 우리 사회에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근데 다수가
그 어찌 보면 이 재난에 처한 소수를 위해서 그런 연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는 것은 저는 우리 사회가 그만큼 한 단계 좀 이렇게 성숙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다. 물론 제도와 시스템, 공직자들의 태도와 자세는 더 따라가야겠지만 그런 면에서 저는 조금 더 희망을 봅니다. 네. 청와대 대변인 역할을 지금 하시려고 그러시나요? 아, 티났습니까? 아니 그때 문제는 그거 같아요. 대통령이 내려갔고 그때 이제 제천 화재 때 그다음에 포항 때는 이제 김부겸 장관 보고 먼저 내려가서 살펴봐라 그러고 어느 정도 이제 이러면서 수능을 이제 연기하는 거를 이렇게 결단을 내린 이런 이제 프로세스는 굉장히 좋고 저는 이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우리 국민들이 약간 오글거리게 대통령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이셨습니다. 뭐 내내 뭐 눈물을 흘릴 듯한 이런 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오히려 이제 유족이라든가 사고를 당한 분들에게 누를 끼치는 거고 그래서 네. 적절하게. 그렇죠. 예. 기동민 그 의원이 그때 대변인이었으면 잘했을 것 같은데. 좀 오늘 불안합니다. 정치인들이 이제 현장에 내려가는 것들이 문제가 될 경우는 이제 그런 건 것 같아요. 가서 사진 찍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라인 쳐놨는데 아직 수사해야 되고 조사해야 되는데 그걸 뜯고 들어가가지고 사진 찍고 자기 올리고 이런 것들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정치인들이 자기 가가지고 활동한 걸 알리는 건 막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자기 일을 하면서 그다음에 규정은 지켜가면서 그다음에 자기 홍보를 하는 건 좋은데 많은 경우에 자기 홍보가 앞서가지고 네. 마땅히 해야 할 일도 안 하는 이런 경우는 좀 뭐랄까 좀 없어져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이 들어요. 변명을 드리면 선생님 그거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예. 몇몇 가끔씩 무슨 그런 실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는 그건 좀 좋아진 것 같고요. 특히 고마운 거는 언론인들이 이제는 막 사건 현장을 막 이렇게 멸실하거나 이런 일은 확실히 언론인들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기준은 그거예요. 사고 처리나 재난 수습에 도움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입니다. 딱 기준은 그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는 사실 장관이 갔을 때 부담될 수도 있어요. 또 지자체 장이 입장에서 본다면은 장관을 접대해야 되나? 장관한테 뭐 설명을 먼저 해야 되나? 헷갈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매뉴얼이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처음에 사건이 터졌을 땐 지방정부청은 어떻게 하고 중앙정부는 어느 단계에서 하고 난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면은 지방정부 헷갈립니다, 사실. 미국에서도 9.11 테러 터졌을 때 좀 국가적인 전쟁 상황인데도 그 총지휘자는 뉴욕 우리 실험은 소방서장이었습니다. 소방서장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아직까지는 지방의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거기에 대한 매뉴얼, 사건 초에 중앙정부 역할과 지방정부 역할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최소한도 일단은 그 지자체의 책임이라는 거하고 인명구조는 소방서장이라는 거는 우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포항 지진 때도 시장님하고 소방서장님을 가운데 앉히고 그렇죠. 경북지사님하고 제가 그 옆으로 밀려나고 명확하게 함으로써 앞으로 수습이라든가 무슨 어떤 재난에 대한 대응 자체가 그렇게 조금씩 변화된 모습을 이제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안전 투자에 잔소리를 해야 할 때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시고 또 정부와 국회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이제 이번에 우선 정부가 지난 한 2달 동안 국가 안전 대진단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동안은 사실은 조금 안전 문화를 정착시킨다 뭐 이런 좀 캠페인적 성격이 강했는데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해보자. 30만 개 시설 중에서 4만 개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나머지는 각자 자기 점검을 하되 반드시 이름을 남겨라. 그래서 만약에 그것은 사고가 났을 때는 점검자가 허위로 보고를 하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사실은 다 공개돼야 될 거 아니에요. 공개돼야지 뭐 경각심도 있고 할 텐데 이게 지금 공개를 하면 자칫하면 또 이번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서 중앙선관위가 그건 지금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또 하나 어떤 개별법에 의하면 그렇게 공개가 되면 그 이제 재산 가치가 떨어지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말하자면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도 또 공개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총리께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셨어요. 법에 하지 말라고 돼 있지 않으면 일단 해라. 얼마나 많은 위험 요인이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는 걸 아셔야 된다. 부동산 거래를 하더라도 이 안전에 대한 평가를 직접 못 하시잖아요. 국민들이 그걸 보고 알 수 있게끔 앞으로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해나가자. 그래서 이제는 안전을 빼고는 어떤 형태로든지 정당한 무슨 재산이든 뭐든 간에 평가를 받을 수 없게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려면 결국은 이제 우리 기현님 계시지만 국회에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래 되면 이게 또 무슨 사유재산을 침해한다 뭐 또 이런 논쟁으로 가면 안 되고요. 네. 이번에는 정말 한번
국회가 장관님 예. 그 말씀 주신 관습과 안전이 충돌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안전을 중시해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은 100% 동의하고요. 하나 죄송스러운 것은 제천 사고, 밀양 사고가 터지고 나서 국회에서 소방기본법 등 도로교통법 등 겨우 3개 통과시켰습니다. 30개에 가까운 법안들 아직도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 주신 부분에서 항상 이해관계에 충돌이 생깁니다. 반드시 안전을 중시하다 보면 효율과 대치되는 개념이 아닌데 돈이 좀 수반이 되거든요. 그리고 불편함이 수반이 됩니다. 그러면 병원 해표라든지 이해관계 집단에서 우리 죽겠다라고 난리가 나요. 그러면 항상 세차게 논의를 했다가 나중 가면 용두사미가 되어서 법안 자체가 흐릿해져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국민 여러분들께도 좀 힘을 실어 주셔야 되는데요. 다소 비용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담보할 수 있는 이런 법제도적 정비를 강화해라. 그리고 재원 대책은 좀 더 고민을 해보자. 이런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좀 힘있게 밀어올 수 있는 근거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이제 재난 안전 이렇게 쭉 보면서 그 뭐 결론가 아닌데 역설적인 생각들을 좀 해봤었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고 하는데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좀 제대로 고치자. 뒷북 행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뒷북이라도 좀 쳐보자. 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좀 늑장 대응보다는 과도할 정도로 과잉 대응하자. 이런 게 좀 이렇게 그런데 이제 네. 정부를 운영하는 비슷하게 입장에서 돼 보면요. 난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대형 재난이 되면은 많은 의원들이 의원 입법합니다. 또 정부에서 막 안을 내나 공무원들이 모든 안을 째가지고 이게 나중에 또 다 규제야. 그럼 또 어느 때도 이 규제 풀자고 나오는 겁니다. 사실 이게 밸런스의 문제인데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도 사실 타당치 않고 또 그렇다 해서 손 놓고 일 수도 없는 거. 이 균형을 이룬다는 게 굉장히 정부에서 책임 있는 행정이라는 게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자, 국민의 안전 지킴이 외에 요즘 국가의 균형 발전을 모토로 지방 분권 전도사로 적극 활동 중이십니다. 청와대 지방 분권형 개헌안에 전반적인 평가를 해주신다면? 예, 뭐 과거에는 우리가 2개 조문에 4개 조항 정도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가 7개 조항에 14개인가 13개의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또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 공화국을 지향한다라고 일조 사망에 넣겠다니까 이제는 이제 우리가 닥친 여러 가지 문제, 저출산 문제, 지방 소멸 문제 등등의 문제를 더 이상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따라오라 그래봐야 이제는 안 됩니다. 네. 각 지역이 스스로 살 수 있는 활력과 기회를 이번에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지방 분권 뭐 얘기는 많이 나오거든요. 저도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국민 한 사람 입장에서 뭐가 더 좋아지는지. 내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서 무슨 이제 환경 문제가 벌어졌다. 예를 들면 지금 폐비닐하고 폐플라스틱 문제 이런 게 나왔다. 지금 어디에 그 답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 사정이 다릅니다. 선별업체 다르고 분리업체 다 다르고 수집업체들이 다 다르고 그다음에 내 지역에 인구가 자꾸 준다. 가만히 보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젊은이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 공간이 좁은 이 국토 내에서 30년 내에 지금 읍면동에 40%가 없어집니다. 그게 무슨 뭐 정책이 있고 무슨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할 수 안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장을 잘하는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모이고 해서 그걸 다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모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소위 말해서 정말 좋은데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네요. 보여드릴 수도 없고. 지금까지는 협력보다는 경쟁 시스템이었잖아요. 네. 서울시 있을 때도 조금 불편한 게 뭐냐면 25개 자치구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통 주는 사업들이 전부 다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 입장에서는 10억짜리, 20억짜리 인센티브 사업이라도 좀 하나 따서 주민들에게 좀 나눠주려고 정말 열심히 규격화된 표준을 잘 맞추는 거죠. 근데 한편에서는 자괴감을 호소를 합니다. 아니 우리 세금 우리가 내는 거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골목과 동네에서 싹 트는 거지. 어떻게 작게 먹으라고 하냐. 자치와 분권은 크게 같이 먹자는 거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구청장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50만을 책임지는 내가 어디 구청장인데 솔직히 나도 잠안 올 때가 많다. 도장을 찍을 때. 이걸 내가 이 재정사업들을 잘 알고 하는 것인가. 근데 기획재정부, 사무관, 국장 이런 분들이 우리 동네의 실정을 뭘 알아서 그 큰 국책사업들을 덜컥덜컥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 한 분에게 모든 이 권한과
책임 이런 부분을 저는 지워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누어야죠. 그래서 일단 문권영 대통령이 하자는 거고. 근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나눠주면 뭐해요. 지금 그동안 이렇게 조금씩 나눠줘 봤더니 그 탐욕의 이 정도가 사실은 중앙을 웃돌 정도고 많은 그 토호들하고의 짬짬이라든가 그 도로라든가 이거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뭐 제왕적 대통령을 넘어서서 자기가 스스로가 살아있는 신이라고 생각해갖고 괴념치 말거라, 응? 막 이런 말까지 하고 말이죠. 선심용으로 그러니까 쓰기도 하고. 그리고 완전히 거기에서는 사각지대인 거예요. 맨날 중앙의 경우는 뭐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뭐 이런 외부자들에서도 다루지만 저 지방에서는 뭘 하는지 모르고 이런 문제를 그래서 예, 네, 이제 저희들이 다 잘 아시잖아요. 예, 아무리 봐도 이제 뭐 그냥 아까 권한만 내려준다고 잘 되라는 그건 그러니까요. 없습니다. 그 정도 중간 단계쯤 되면 사실 지방의회가 지금보다는 훨씬 강화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방의회가 지금은 같은 당이 쭉 이렇게 독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이렇게 좀 나누어서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한두 분이라도 들어가서 지방의회 구성, 지방의회의 권한, 그다음에 주민들의 직접적인 의사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이른바 이제 거의 지방 정부와 비슷한 걸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지방, 예. 그렇다면 이제 입법권도 갖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재정권도 갖는 건데, 예, 예. 그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보통 지금이 아마 2대8인가? 네, 그렇습니다. 군대에서 보통 예, 그거는 이제 4대6으로 가는 건지. 예, 우선은 이제 입법권 문제는 결국은 이제 뭐 비판하시는 분도 있지만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이 만든 법률을 위반할 수는 없다는 그 이제 한계가 있을 거고요. 재정권을 지금 이제 진 선생님이 조금 오해하시는 건 지금 현재 세수가 중앙 정부가 걷어내는 세금과 지방에서 걷어내는 세금의 그게 한 8대2 정도 된다는 거고 그만큼 이제 지방에서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는 거는 지방이 한 6, 중앙정부 한 4 정도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정하자는 건데 그것 자체가 바로 지방의 재정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 이야기로는 그냥 돈을 자꾸 꼬리를 달아서 주지 말고 우리가 알아서 쓸 수 있게 달라는 거죠. 그중에 이제 상당 부분이 약 지방정부의 약 30%가 이 복지비용입니다. 복지비용으로 들어가니까 그거는 어느 지역이든지 똑같이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공무원 인건비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뭘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업무를 하고 나면 자신들이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재량권을 달라는 그 문제도 이제 지방 재정권을 이제 나눠줄 때 어쩜 부익부 빈익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네. 지방 분권을 함으로써 이익을 보는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국토 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합의를 하자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서울시가 해보셨지만 서울시는 재산세를 공동세죠. 네. 원래 서울 강남과 강북이 원래 15배 차이가 났어요. 재산세가.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이제 한 4배나 5배 차이로 이렇게 많이 어느 정도 줄였습니다. 많이 줄였죠. 그래. 그거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그 모델을 적용을 해보자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는 뭐냐면 지방 분권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방의 재정 독립이에요. 장기적으로는. 예.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제일 눈먼 돈 먹는 게 지방자치제에서 하는 문화행사라든가 또는 복지 그런 거예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이제 세밀하게 걸르지 예, 않고서. 아마 나눠주고 네. 알아서 쓰라고 그러면 네. 이제 아까워서 그렇게 함부로 못 쓸 거예요. 서로. 우리 지역에서는 오히려 젊은이들 교육에 투자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어디선 같으면 우리 클린팀을 잘 키워야 되는데 엉뚱한데 돈 쓰지 않겠다라고 이제 나올 거예요. 이제 이번에 단체장들 당선되시면 그분들 아마 그런 목표를 가진 분들이 이제 많이 지도자에 나올 겁니다. 격세지간까지는 아닌데 행안부 장관께서 자치분권의 전도사가 되어서 저렇게 말씀 주시는 게 되게 낯설어요 저는. 서울시에 있을 때 행안부의 행포가 얼마나 심한지는요. 아니 과 하나를 만들거나 국 하나를 변경하거나 이런 이 조직 자체도 일일이 다 심사를 받아야 돼. 아 그래요? 정원은 말할 것도 없고. 아니 이제 아니 좀 과단위까지는 기다리세요. 다 드렸어요 이제. 그런 구체적으로 일들이 정난하게 많았었고. 얘기해 보세요. 좀. 아니, 그런 건 선배님 해주시고. 아까 같은 외부자면 오늘 그런 걸 얘기해야죠. 이 장관 나왔을 때. 근데 하나의 명제는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변방이 중앙을 극복한 지가 오래됐고요.
저는 지방자치를 시행하면서 금방 전호혁 그 작가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뭔가 힘이 집중되어 있는 제왕적 군수 구청장, 시장 이런 사람들을 지방의회가 제대로 견제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지역 언론이 유착하지 않고 제대로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한 의심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그거는 검찰이 경찰에게 수사권 못 주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이 들립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시행 과정 속에서 착오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이 과연 이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정도의 그런 시행착오인가 이런 부분을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이거를 이동규 헌법을 의원님, 조금만 더 정말, 좀 더 하세요. 헌법으로 규정할 거냐 네. 아니면 법률로 할 거냐 여기에 대한 이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예. 그냥 국가의 사무를 지방으로 위임하는 그런 행정분권 차원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재정분권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치분권과 복지분권까지를 얘기 다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 부분을 포괄해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중앙 집중화된 그런 권력 구조와 사회 구조로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자라왔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세계적인 조류인 그리고 대한민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지방분권 국가로 나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저는 금방 우리 말씀 주셨던 재정의 권한들을 어느 정도 이관할 것인지 어떻게 나눌 것이며 그리고 자치단체 간에 얽혀 있는 이런 난제들은 어떤 협의 구조와 방법들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를 꾸준하게 탐색해야 될 시점이지 그것이 부작용이 두려워서 가지 말아야 될 길은 아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검경 수사권 독립하고 지방 분권하고는 달라요. 검경 수사권은 범위가 좁습니다. 어쨌든 죄를 저지른 사람을 기소하느냐 수사하느냐 이 문제예요. 근데 이 지방 분권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 대한민국의 온 국민이 다 걸려 있어요. 지금 세금을 과연 어떻게 쓰느냐. 지금 지자체에서 하는 거 보면은 일본 같은 데는 유발이라고 멜론 사업에다가 엄청 돈이 들었는데 막 멜론 파는 척하고 거기에 그 유발이 시장이라는 사람은 그냥 뭐 7선 8선 억수로 오래 이렇게 하고 장기 집권을 했는데 이 지자체를 감시해야 될 지자체 의원들이나 구의원들이 하도 엉망으로 해갖고 시민단체가 쫓아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사실 수도 없이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검찰의 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범주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논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이 숫자는 많지만 그리고 민심과 천착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비대해질 수밖에 없다. 남용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듯이 극도로 잘못된 부분들이 있죠. 그렇지만 또 일본 사례를 주셨으니까 일본에도 얼마든지 8개 현 또 몇 개 정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좋은 사례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는 시대의 흐름과 국민들이 좀 더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우려하는 돈의 문제. 부분에 대한 결론을 정치는 들어볼게요. 현실과 네. 책임의 문제예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산업화 시기 또 이렇게 뭐 민주화라는 어떤 국가적인 합의를 이루기까지는 아마 전 국민이 한 단위로 또 중앙정부의 강력한 집행력 이런 걸 가지고 지금까지 해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효율적으로 작동해왔던 국가는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주인인 주민들이 책임을 가지고 그걸 말하자면 감시하고 어떤 형태든지 지혜를 짜낼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걸 왜냐하면 내 눈을 뜨고 내 지역에 내 세금이나 그게 그냥 사라지는 걸 그냥 두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국회 고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뭐 사회주의적 헌법이다. 지방 분권과 관련해서 야당은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걸까요? 뭐라고 저 표현했으면 좋겠냐 이랬더니 이번에 왜 평양에서 공연한 레드벨벳이라는 빨간 맛이라는 그런 노래를 아주 인기를 끌고 있던데 네. 그러면 걔들이 그럼 빨갱이냐 마찬가지로 공적인 책임에 대해서 강화하는 내용이 있다고 해서 이걸 사회주의 헌법이라 그러면 어떡하냐. 네. 지금까지 잘 작동해 왔다고 생각했던 시스템이 이제 한계에 부딪혔으니까 네. 이걸 전부 새 시대에 맞게 또 지금까지 유례 없이 지금 현재 국민들은 정보도 공유하고 똑똑해지고 그렇잖아요. 여기에 맞게 뭔가를 이제 바꿔내는 걸.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야당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런 패러다임 변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 분권에 대한 그들의 입장이 뭔지를 제가 모르겠거든요. 없는 상태에서 뭐가 되면 반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방 분권이냐 연방제 하자는 거냐 그러니까 고려 연방제라 해가지고 빨갱이네
지금 이런 수준의 그 반발을 하고 정도는 아니고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 진보와 어떻게 보면 보수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진보는 하나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상이 있으면 그거부터 그냥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수는 그 이전에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뭐가 있느냐 돌다리 두드려 보자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내 정말 피 같은 세금을 제대로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차이예요. 수준의 얘기를 하면 사실 이견이 없는 거거든요. 거의 없다니까요 지금. 근데 왜 싸우냐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 근데 토지 사회주의적 공개념 발언이다. 같은 거는 좀 문제 있다고 봐요. 그것도 얼마든지 토론에서 해명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 약간의 뭐 변형이 업그레이드 이런 정도인데 그것을 트집 잡아서 문제 삼아서 사유지 헌법이다라고 얘기해버리는 건 그건 논의 자체를 저는 아니 막아서는 거라고 기현님 생각하거든요. 그 얘기가 아니라 야당의 그 정치적 레토릭이니까. 그런 레토릭이 너무 센 거지. 받아들여야지 그걸 가지고. 성공적인 지방 분권 정착을 위해서 국회에 한마디 당부를 하신다면. 예, 뭐 우리 국회에 계시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 죄송합니다만은 이번엔 한번 시원하게 한번 쏘아주십시오. 아닌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목적어가 없어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억양을 보니까 해주이소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표준말로 내주시네.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문일까요? 그 장관 이후 행보에 대해서 벌써 궁금해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한간에는 민주당 당대표 출마설도 이렇게 돌고 있어요. 지방선거 때문일까요? 그 장관 이후 행보에 대해서 벌써 궁금해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한간에는 민주당 당대표 출마설도 이렇게 돌고 있어요. 지금 모처럼 이제 조금 일 좀 한다고 지금 저 총리님한테 지금 칭찬도 받고 있는데 그렇게 또 쫓아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당내 일각의 여론을 제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중요해요. 아주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떠들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지나면 네. 선거를 공정하게 잘 관리를 하시고 예. 아마 당으로 복귀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처음 듣는데. 왜냐하면 저는 얘기를 전달해 드리는 정보를 좀 떨어지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예. 지금 이제 8월 달에 전당대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당대표 후보, 예비 후보들이 몇 분 이렇게 쭉 거론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문재인 정부 초기 내각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 한 분도 나와서 당의 어떤 그 활성화를 위해서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여론도 상당히 많다는 걸 염두에 두겠습니다. 아니 저는 단지 이게 기동민 의원의 뇌피셜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응? 지금 저한테 주어진 일 잘해야 돼요. 제가. 아까 6월까지.